안녕하세요. 원해통계학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설 검정으로 들어가서요. 첫 시간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배운 거, 표본 이론부터 거기서 무슨 통계량도 배웠고요.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를 배웠죠. 그래서 그 중심극한 정리를 베이스로 해서 신뢰구간 추정을 했고요. 이제 가설 검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설 검정이 통계학 기초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을 배운 후에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물론 가설 검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컴퓨터로 분석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통계학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 검정이라는 건 무언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소개하고 규모가설도 뭐 처음 듣는 말일 텐데, 하여튼 규모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가 될 거예요. 기가격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 모집단에 모르는 값을 파라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주로 파라미터로 여지껏 이해를 하고 이해해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를 더 배우면 파라미터의 종류는 상당히 또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평균, 비율,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장 혹은 기술, 디스크립션,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파세시스죠. 그리고 이런 그 주장이 옳은지 틀린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검증이 되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집단이 파라미터에 대한 가설을 세울 때,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가설을 세울 때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규모가설을 이제 영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 널 하이파세시스라고 되어 있죠. 널은 빵입니다. 0. 그리고 용어가 뭡니까? 무로 돌아간다. 규모. 얻는 게 없다죠. 빵이니까. 얻는 게 없어. 그런 가설을 우리가 규모가설, 용어가 규모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인데 새로운 주장, 새로운 주장이나 흥미 대상이 되는 지금 해보고자 하는 어떤 가설의 내용, 어떤 내용, 이것 또는 전에 알고 있던 것과 같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대립가설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립보다는 무슨 얼터너티브의 뜻은 아닌데, 이게 누가 왜 대립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대립가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안가설 그러면은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선택 가능한 것의 의미가 대안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대체로 새로운 주장이나 흥미가 생긴, 흥미 대상이 되는 내용 또는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 이런 것들이 대체로 대립가설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H1으로 표기를 하고 규모가설은 H0, 널의 그 0입니다. H0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규모가설, 영가설과 대립가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그 찌그러진 동전이 있어요.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거 찌그러진 동전인데, 찌그러진 동전.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 찌그러진 동전 앞면이 2분의 1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상적인 동전을 보고서 앞면이 2분의 1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 그렇죠? 그거 들어서 이 가설감정을 한다면 정상적인 동전인데 분명히 그걸 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일이 정말 0.5인가? 이거 아주 어렸을 때 호기심 많았을 때는 몰라도 조금 나이가 먹으면 그거에 대한 흥미 없어요. 많이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찌그러졌기 때문에 0.5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었고 가설검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립가설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다. 아닐 것 같아서 아니다라고 세우고 여기 정상적인 동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라는 내용을 H0 null hypothesis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느 창구 서비스를 하는 뭐 은행이나 여러 서비스하는 창구가 많이 있죠. 어느 창구에서의 대기 시간은 10분 이상이다. 평균 뮤가 10분보다 커졌다. 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뭐 창구의 수를 좀 줄였거나 요즘 갑자기 손님이 좀 많이 상담차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립가설의 평균 대기 시간이 10보다 크다가 되고 대립가설에 전에는 10분인 줄 알았어. 10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뮤는 10이다. 라고 귀무가설의 내용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여기 작거나 같다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실수 전체 전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조금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뮤는 1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평균 대기 시간이 10보다 많아졌지 10분보다 길어졌지 짧아지진 절대 않았을 때의 가설이에요. 그렇죠? 한쪽만 보는 겁니다. 10분보다 길어졌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느 후보에 대한 유권자 전체의 지지율이 20%가 안 될 것 같아. 여지껏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지율이 20%가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스캔들이 터졌어요.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 스캔들 때문에 이제 좀 떨어졌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대립가설이 유권자의 지지율이 20%보다 작은 것 같은 분위기여서 작은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지지율 P는 0.20, 20%로 하고 대립가설은 알아보고 싶은 내용 20%보다 작아졌다, 낮아졌다 라는 것이 대립가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설을 뭐에 대해서? 파라미터에 대한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에 대한 가설이 귀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로 합니까? 표본을 얻어야 돼. 그렇죠? 표본을 얻어서 표본에서부터 얻어진 어떤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표본을 얻어 검정의 목적에 맞는 통계량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을 말합니다. 우리 추정량은 뭐였어요? 통계량인데 통계량은 뭐였죠?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것. 표본의 함수는 조금 뭐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것. x1, x2, xn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불렀고
추정을 할 때는, 추정을 배울 때는, 신뢰관 추정이든 점추정이든 그때는 추정량이라고 불렀고, 이 검정을 할 때는 검정 통계량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빨간 마크로 검정 통계량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파라미터의 가장 좋은 추정량을 검정 통계량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정 부분하고 이 가설 검정 부분이 상당히 꽤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추정량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뭐 몇 개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평균에 대한 제일 좋은 거는 X파였고, P에 대한 제일 좋은 거는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비율이었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량은 S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들 세 개를 중심으로 여지껏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평균에 대한 거로부터 비율이나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형태가 식만 좀 달라질 뿐이지 비슷하게 전개돼 왔었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이제 하나 잡을 수가 있고, 또 이 검정 통계량의 구체적인 값이 어떤 범위에 있으면, 어느 범위에 있을 때 규모 가설을 기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규모 가설의 기가격이라고 합니다. 규모 가설의 기가격.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립 가설의 내용을 채택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기각하게 되면 대립 가설의 내용이 맞는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등호, equal sign은 H0에만 들어갑니다. 대립 가설에 등호가 equal sign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 규모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가설 검증의 과정이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 가설은 익히 전부터 알고 있는 상식적인 뭐 이런 내용이 규모 가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각을 할 거냐 결정을 하는데, 규모 가설의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설 검증의 과정이 수행되어야 규모 가설을 기각하기가 조금이라도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규모 가설의 내용을 기각하기 어렵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규모 가설이 맞다라는 전제, 가정하에서 가설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의 이 과정을 보수적이다. 가설 검증이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는 H0를 쉽게 기각하지 못하게, 쉽게 H0를 기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찌그러진 동전 한번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은지 다른지 0.5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뭐 그냥 눈 감고 찍어요? 그럴 수는 없죠. H0가 맞는지 H1이 맞는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찌그러진 동전을 던져봐. 좀 넉넉히 던져봅시다. 한 100번 정도 던진다고 쳐. 100번 정도 던진다고 쳐요. 그래서 앞면의 수가 너무 적게 나오거나 또는 많이 나오면, 이 동전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앞면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왔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야. 합리적인 사고죠. 합리적 판단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기가격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정상적 동전이요. H0가 참이다, 맞다, 규모 가설의 내용이 옳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00번을 던지면 앞면이 50번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건 기대하는 거고, 실제로는 100번 던지면 48번, 49번, 51번, 5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50번이 딱 나오는 거는 아니야. 그렇죠? 100번 던졌는데 어떻게 100번 중에 50번이 딱 앞면이 나옵니까? 정상적인 동전도 48, 49, 50, 52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50번에 가까운 횟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검정통계량은 이 경우에 100번 중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가 검정통계량입니다. 그러면 H0를 기각해. 앞면이 나올 확률 0.5이다를 기각하려면 50번보다 적은 어떤 값을 뺀 거, 50번보다 적은 어떤 값보다도 더 적게 나오거나 50번보다 좀 큰 값, 50번을 기준으로 50번보다 좀 큰 값보다도 더 많이 나올 때, 이거 찌그러졌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 0.5가 아니네, 정상적 동전 아니네 라고 H0를 기각한다는 이야기야. 그것을 H0의 기각역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0.5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의 값이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올 양쪽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뭐 같지 않다, 이거는 양측 검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측 검정도 있겠죠. 두 번째가 단측 검정의 예인데, 아까 들었던 그 예예요. 고객들이 평균 10분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본으로 50명이면 50명 표본으로 정해서 그 표본으로 선택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조사해서 그 대기 시간에 평균 가지고 하겠죠. 왜냐? 대립가설이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보다 크다가 대립가설이 되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검증 통계량을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평균에 대한 가설이므로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 X바를 검증 통계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자, 10분 1초가 나왔어. 50명에 대한 평균을 얻으니까 10분 1초 나왔어. 그러면 정말 10분보다 더 오래들 기다리시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10분 1초인데. 예? 10분보다 좀 큰 수보다도 10분보다 큰 수, 10분보다 큰 수, 어떤 값을 더해야 커지니까 10분보다 큰 수보다도 뭐 예를 들면 13분이라든지 이게 B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결정을 앞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것보다도 표본 평균값이 표본으로 얻어진 고객들의 평균값이 표본 평균값이 그것보다도 더 클 때 정말 10분보다 길어졌네. 10분보다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H0의 기각역이에요. 이거는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졌을 리는 없어.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10분보다 적어졌을 리는 없고, 길어진 거는 분명한데 정말 10분보다 길어졌는지, 10분보다 더 길게 고객들이 오랫동안 고객들이 대기를 하는지, 그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만 봐서 보면 되기 때문에 우측 검증입니다. 그리고 어느 A 후보에 대한 유권자 전체의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가를 알기 위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표본에서 얻어지는 표본 비율을 가지고 검증 통계량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표본 비율을 가지고 검증 통계량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표본을 선택했을 때, 얻었을 때 응답자 중에서 그 후보 지지율 P-hat이죠. 표본 비율이
0.2보다도 작은 값보다 0.2에서 빼기 C 0.2보다 작은 값보다도 더 작을 때 기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H0 여지껏 알고 있었던 우리 고객이 아니라 A 후보의 지지율 20% 이제 아니고 20%에서부터 떨어졌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후보에 일이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더니 역시 정말 20%부터 떨어졌구나. 라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표본 비율이 0.5보다 작은 값보다도 더 작을 때야. 이거는 왼쪽 높아졌을 리는 없어요. 낮아졌어. 진짜 낮아졌는지 20%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좌측 검정이라고 그러고 우측 검정이나 좌측 검정을 한쪽만 본다고 해서 단측 검정, one-sided test 그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저게 지금 설명드린 게 베이스가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가설 검정을 하는데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입니다. 유의 수준, significance level인데요. 유의 수준, 뭐 좀 생소한 용어죠. 처음 보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신뢰 구간 추정을 할 때 1-알파 100% 신뢰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왜 하필이면 뭐 무슨 C 100% 신뢰 수준 이렇게 하나로 쓰지 왜 1-알파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 알파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오류를 범할 확률인데요. 어떤 오류인지 오류를 범할 확률, 과오를 범할 확률인데 어떤 과오, 오류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H0가 참이야. 조그맣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H0가 옳다는 가정하에 가설 검정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H0가 참이야. 아무튼 맞아. 정말 맞아요. H0가 요거가 이제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H0가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의심,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H0의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H0를 기각할 수 있죠. H0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기각할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일종의 과오를 범할 확률, 일종의 과오라고 그럽니다. 타입 1 에러. 자, 두 번째 과오는 어떤 거냐면 H0가 거짓이야. 그런데 H0를 채택해. 그러면 과오죠. 잘못한 거죠. 오류를 범한 거죠. 그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합니다. 이 베타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드리지 않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연습 문제에서 한번 교재의 연습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H0가 참인데 H0를 채택하면 올바른 의사결정이죠. 그게 1-알파라고. 이게요. 1-알파. 우리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할 확률, 그런 과오를 범할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찌그러진 동전 있죠. 예?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H0고 H1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다 였잖아요. 그런데 이 찌그러진 동전이 아주 정밀기계로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이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더란 말이에요. 0.5. 참이야. 맞아요. 이게 맞아. 그런데 이거를 던져봤어. 찌그러진 동전을 던져봤더니 20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이거 찌그러졌으니까 이거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 찌그러진 동전이네. 그렇게 의사결정할 거 아니냐 그거죠. 예? 그래서 H를 기각해. 20번 나왔기 때문에.
작은 확률이에요. 그건 작은 확률인데 그럴 경우에 과오를 저지른 거고 일종의 과오라고 부르고 그럴 확률을 알파라고 표시하자는 거예요. 말을 조금 이렇게 더 한마디를 더 하면 복잡해지려나요? 정상적인 동전도 100번을 던졌을 때 안면이 20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동전도. 그렇죠? 예,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럴 확률은 적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동전도 그럴 수 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알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야. 그걸 알파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오류, 일종의 광호는 뭐예요? H0가 참인데 정말 맞는데 H0를 기각할. 이거 조건 확률이나 같은 겁니다. H0 참이 주어졌는데 H0를 기각할 확률. 그거를 알파라고 하고 유의 수준이라고 부른다. 예? 유의 수준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제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 써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게 제 설명보다 나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알파는 5%를 사용합니다. 0.05. 그래서 뭡니까? 신뢰 수준을 일반적으로 95%로 신뢰 수준을 삼는 거하고 알파 U의 수준을 5%로 하는 거와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1-알파 신뢰 수준하고 여기에 나오는 U의 수준의 알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